1차 베이비 부모 한 900만, 2차 베이비 부모 한 800만을 합해서 은퇴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시대가 됐지만 장수가 되면 다 축복일 줄 알았는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말초 세대라고.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이면서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이렇게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1700만이에요. 53년부터 10년 정도를 1차 베이비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64년부터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년에 100만 명까지 낳거든.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까지 태어난 사람이 10년이면 1000만이잖아요.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모 한 900만에다가 2차 베이비 부모 한 800만 해서 합하면, 그러니까 1700만이라는 숫자는 1차 베이비 부모 한 900만, 2차 베이비 부모 한 800만을 합해서 1700만 명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1년에 100만 명까지도 태어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은퇴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직업전선에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준비가 된 사람은 젊은이보다 더 좋은 소비층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노인들이 돈을 더 잘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더 잘 쓰고. 양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아놓은 사람들은 고급 소비자층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아한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멋진 밥을 먹고 있고, 밖에서는 지금 80 언저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니아까를 앞에서 끌고 돼지 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현실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복지에 써야 되는 수요는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일부는 여유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노후를 소위 즐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진 않지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그러면은 생활비에다가 나이 들수록 또 뭐가 들어가요? 의료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시대가 됐지만 장수가 되면 다 축복일 줄 알았는데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의 기본 틀이 부양할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기초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종로 상가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 한 끼 거기서 드시고 때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올인한 거잖아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자식이 아예 없으면 사실은 기초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생활이 돼요. 근데 나는 자식이 있는데 안 도와준다는 말을 또 하기 싫어서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주역이었던 사람들인데, 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 자신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빈곤해졌고 지금 무료 급식소에 와서 때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지금 자식도 바빠요.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나라가 책임져 주기에는 나라가 이제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자식 보험을 기대하기에는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노후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세대가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다.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다. 왜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냐?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양쪽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진짜 노인이 됐을 때 내 자식 세대가 나를 봉양해 줄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를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초 세대라고,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이면서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말초 세대라고 이렇게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아침마당에서 한번 KBS 아침마당에서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노래를. 그때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내가 생방송에서 불렀어요. 이금희 씨하고 김재원 씨였는데 어떡하겠어요. 생방송인데 제지할 수도 없잖아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에 보면은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말초 세대라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얘기잖아요. 그렇게 웃긴 적이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일부러 계획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들의 자식을 위한 철저한 교육열 덕분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기 부모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굳이 효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배운 대로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올인을 한 거잖아요. 올인을 했는데 자식을 6명이 아니라 2명 정도 낳는데 올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막상 노후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기대려고 보니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힘들어진 거고 6명일 때는 뭐 여기 갔다가 눈치하면 저기 갔다가 해도 되는데 2명인데 눈치하면 갈 데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는 더욱 그렇지. 그래가지고 힘들어진 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196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어요. 그러니까 환갑 전에 대부분 돌아가실 때 정년이 55세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84세예요, 평균 수명이. 정년은 똑같잖아요? 뭐 늘어봤자 60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표현이 좀 미안한데. 너무 오래 산다는 건 좀 미안한데. 장수 다 우리가 바라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기간에 비해서 일 안 하고 월급 못 받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 샌드위치 세대, 말초 세대가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내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군이에요. 고창군 인구가 5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1년에 600명씩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이 수와 사망하는 사람 수가 같으면 안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1년에 600명씩 돌아가시긴 한데 베이비 부모를 포함해서 돌아가시는데 안 나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고창 군수한테 들은 건데 그분 말씀이 고창군의 인구가 5만 명인데 65세 넘는 소위 노인이 40%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해서 개인 가족이 아니라 고창군이라고 하는 단위를 볼 때도 일해서 어른을 부양해야 되는 인구에 비해서 일손을 사실상 놓아야 되는 나이에 65세 이상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인구학에서는 고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7% 100명 중에 7명일 때를 고령화 사회, 에이지잉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고령화.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2배죠. 21%라고 말하기는 좀 애우기가 어려우니까 20%를 정했는데 20%가 넘는 거를 초고령사회,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창군이 20%가 아니고 40%라고. 그러면 이미 지방의 군 단위는 거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2배까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세요? 우리나라가 2024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이 20%가 65세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됐어요. 2024년에. 언제 고령사회였냐? 14%. 그러면은 2017년에 우리나라가 14%가 됐어요. 한국은 2000년이 중요한데 2000년에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2017년에 14%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2024년에 초고령사회가 이미 된 거예요. 다른 거 1등하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해도 괜찮은 건데 이게 1등한 거예요. 오래 살게 됐고 신생아는 없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2024년에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로 어두운 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 대한민국이요,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나라는 1973년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 하루에 1달러면 1년에 365달러지요. 하루에 1달러가 된 게 1973년에 처음이고, 그 당시 세계은행은 가난, 빈곤, 파버티라고 하는 거를 하루에 1달러로 정했어요. 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되면 세 끼 밥은 먹는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립한 게 4300년 전이라 그러는데 세 끼 밥 먹은 거는 5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불행하게 느끼느냐? 그 당시는 춥고 배고팠는데 지금도 배고픈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배는 덜 고파요. 근데 왜 배가 아프냐?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거를 상대적 빈곤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말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된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슬기롭게 보낼 거냐 하는 물질적인 이야기 아닌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밥도 못 먹으면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밥을 먹으면 행복하냐? 그럼 부잣집은 부자 순서대로 행복하냐?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잘하는 사람이 없고 부부 간에 대화 잘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건가 하는 것도 똑같이 비중을 두어서 고민하고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어려서 자랄 때 부모가 하라면 했지, 잘못하면 매 맞았지, 부모한테 반항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반항아도 있었고 문제아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가 기를 때 그렇게 안 길러요. 하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왕자 공주처럼 길러요. 너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그게 효도야.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 이렇게 길러놨더니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1학년이 딱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까지 자기 시녀인 줄 알았는데 엄마로 돌아오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아니 내가 고3 때까지 대입 준비할 때는 엄마가 내 시녀처럼 하더니 갑자기 바뀌어. 그러니까 얘 마음속에 부모라는 게 존경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효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내가 대학 들어가는 걸로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생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녀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나나 둘밖에 없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태도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효도야.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사실 자녀의 눈으로 보면 부모는 특히 엄마는 자기의 시녀였던 거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엄마로 돌아와서 잔소리를 하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부터 자녀를 대학만 들어가는 게 효도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인간으로서 가르쳐야 된다. 집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왕자 공주처럼 자랐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갑자기 바꾸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른이 되겠습니까? 엄마 밑에 어린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3년 이내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숫자가 30%라는 거는 우리한테 뭘 말해줍니까?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부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 보기에 참 저 부부는 완벽하다, 절대 안 싸울 것 같다, 그거는 남 앞에서 그러는 거고 실제로 자기 부부관계가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제가 보는 프로 중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결혼도 안 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법륜 스님은 그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답을 맨날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이분은 본인이 결혼을 안 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부부관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소위 임상실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라는 거는 대화, 상대방과 말한다 하는 게 본래의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대화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다. 굉장히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 하면 경청이라는 리슨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침묵이라는 사일런트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알파벳 내용은 똑같아요. 순서가 바뀌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청한다는 거는 자기는 입을 다물고 들어주는 거다. 그게 나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기본이다. 저는 룰이 있습니다. 4명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는 4분의 1씩 잡는 거예요. 대개 보면 나이 많이 먹은 꼰대가 혼자 독점하다시피 떠들고 일어설 때쯤 되면 후배들은 씁쓸하게 일어서가지고 다시는 그 선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게 관계 아닐까. 학교 생활에서 친구 간에 들어주고 함께 상의하는 거가 내신 제도 때문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경쟁 관계니까. 그렇게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관계고 관계는 상대방에 경청하는 거고 상대방에 공감하는 거.